네네. 손으로 코드를 쓴다는 걸 그냥 손 코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 네. 이준규 학생 대면 시험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공지를 드릴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지난 시간 리뷰를 하자면 클래스의 좀 더 다양한 기능들 그리고 원리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특별히 클래스에서 어, 우리가 개발하는 입장에서 직접 정의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생기는 멤버들이 있다. 좀 그리고 또 스페셜한 멤버들이 있다. 그 기능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 디폴트 컨스트럭터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내가 컨스트럭터를 아무것도 안 만들게 되면 이제 C++가 알아서 만들어주는 컨스트럭터고 파라미터를 취하지 않고 그다음에 내보내는 것도 뭐 세팅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메모리 공간만 좀 제대로 잡아준다. 근데 내가 컨스트럭터를 무엇이든 디파인 하는 순간 디폴트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컨스트럭터랑 어사인먼트가 있어요. 클래스에서. 컨스트럭터는 없던 클래스 오브젝트를 처음 만들어낼 때 반드시 불려야 되는 게 컨스트럭터고 근데 있던 것을 업데이트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있던 것을 업데이트할 때는 컨스트럭터가 아니라 어사인먼트가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유즈 케이스가 달라요. 저번 제가 강의 자료에 포함을 시켰지만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카피냐 무브냐인데 어, 카피는 쌍둥이를 만드는 거예요. 원래 있던 오브젝트는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 있던 내용물을 복사해서 새로운 곳에다 넣는 것이 이제 카피인 거고 무브는 원래 있던 오브젝트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원래 있던 오브젝트가 뭐 껍데기는 남아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안에 내용물이 완전히 다 사라져서 쓸 수가 없게 되는 게 이제 무브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여기 L value, R value라는 얘기를 했었죠. 쉽게 말하면 어사인먼트가 기호가 있을 때 그 왼쪽에 존재할 수 있는 밸류들은 다 L 밸류고 오른쪽에만 존재할 수 있는 밸류를 이제 R 밸류라고 합니다. R 밸류의 특징은 이름이 없다. 이름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R 밸류를 가지고 어사인먼트를 하게 되면 move가 일어나고 L 밸류를 가지고 어사인먼트를 하면은 카피가 일어난다라는 얘기도 했고 좀 몇 가지 예시도 제시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좀 특별한 기능이 프렌드 클래스라는 건데 클래스를 상속해 올 때는 이제 부모 자녀 관계가 성립하는 것인데 그거 외에 프렌드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 내 친구를 세팅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그냥 전적으로 내가 그 친구에게 모든 정보를 제공하겠다. 심지어 여기 나왔듯이 여기 스트롱 액세스라고 돼 있죠. 프라이빗 멤버들까지 싹 다 비밀이 하나도 없이 제공해 주겠다. 라는 아주 큰 결심을 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지난 강의 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까먹었는데 원웨이예요, 원웨이. 짱남 같이 되는 거죠. 내가 어떤 클래스를 친구라고 정의했다고 그 친구가 나를 친구로 생각하리란 보장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내 정보를 주겠다는 결정을 하는 거지. 그 클래스 그 상대방 클래스 입장에서는 그냥 별 생각이 없어요. 양방향으로 친구 관계를 성립하려면 반드시 상대방 클래스에서도 나를 친구로 지정을 해줘야 양방향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원웨이 프렌드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 이제 인헤리턴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봤는데 특별히 컨스트럭터랑 디스트럭터가 이 페런트 차일드 하이라키에서 어떤 식으로 불리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컨스트럭터는 조상님부터 이제 한 차례 밑으로 불리고 디스트럭터는 아래 것들에서부터 계속 위로 올라가는 식으로 불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하이라키를 타고 갈 때 이니셜라이제이션 리스트를 이제 잘 정의를 해서 타고 가게 될 텐데 반드시 한 레벨만 위로 타고 올라갈 수 있다. 자녀가 부모의 컨스트럭터를 이니셜라이제이션 리스트에서 불러올 수는 있지만 할아버지의 컨스트럭터를 불러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건 컴파일단에서 막힌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지난 시간에 못 다뤘던 부분 폴리모피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할 텐데요. 폴리모피즘이 이제 결국 버추얼 펑션이죠. 이제 버추얼 펑션은
컴파일 타임에서 어떤 펑션을 실행할지 정할 수가 없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오버라이딩 된다는 특징이죠. 런타임에서 결국 어떤 펑션이 쓰일지 정해지게 된다. 만약에 클래스에 대한 펑션에 대한 정의가 부모에 있다 하더라도 자녀에 정의되어 있는 펑션이 불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펑션이 불릴지 그 바인딩이 런타임에서 다이나믹하게 이루어진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데피니션만 갖고 판단할 수 없고 실제 어떤 오브젝트인지까지 봐야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거를 이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 뭐 이거는 되게 기초적인 예시인데 이런 폴리곤이 넓이가 있고 높이가 있어요. 그냥 두 개의 베리어블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주 심플한 펑션이 하나 있어요. 그냥 밸류를 정하는 펑션. A랑 B를 인풋으로 받으면 이제 넓이랑 높이를 정한다. 이것까지는 뭐 알겠고, 근데 여기엔 virtual이 안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폴리곤의 특별한 펑션이고, 아이고, 자녀들에겐 이 펑션이 정의가 따로 될 필요가 없고, 근데 자동으로 상속은 되겠죠. 근데 이제 area라는 함수가 있는데 실제 넓이를 계산하는데 이거는 실제 어떤 폴리곤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폴리곤이란 클래스를 상속한 rectangle, 직사각형이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얘는 area라는 함수를 이런 식으로 정의했네요. 그 가로랑 세로 곱하는 것이 넓이다. 근데 또 폴리곤을 상속한 또 다른 클래스가 있는데 삼각형 클래스는 width에다 height에 곱해서 2로 나눠야 넓이가 되겠죠. 그래서 넓이를 구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이 area라는 함수는 지금 그냥 빵만 리턴하는 아주 기초적인 정의지만 실제 rectangle이냐 triangle이냐에 따라서 얘가 실행되는 게 아니라 실제 rectangle이나 triangle에 있는 area 함수가 불리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럼 이게 우리의 구현이고 그럼 실제 런타임에서 메인 함수가 돌아가게 될 텐데 메인 함수에 있는 것들의 좀 포인트들을 잡아보자면 세 가지 클래스의 오브젝트를 실제 이름을 붙여서 선언을 했어요. 근데 지금 뭐 rectangle, triangle, polygon 세 개 다 선언을 했고 근데 선언을 할 때 뭐 파라미터를 가지고 선언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디립다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디폴트 컨스트럭터가 불리겠죠, 아마도. 그리고 왜 디폴트 컨스트럭터가 살아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폴리곤을 정의할 때 컨스트럭터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폴트 컨스트럭터가 있을 수밖에 없고 실제 여기서 아무 파라미터도 넣지 않았기 때문에 디폴트 컨스트럭터에 의해서 메모리 공간이 잡힐 겁니다. 그럼 그게 첫 번째. 그럼 두 번째는 렉탱귤이랑 트라이앵글, 폴리곤 다 지금 클래스가 사실 엄밀히 말하면 다른데 그 세 개 다 어떤 타입의 포인터로 받았냐면 세 개 다 폴리곤 타입의 포인터로 받았어요. 약간 좀 이상한 거죠, 사실. 폴리곤이야 당연히 폴리곤 포인터로 받는데 트라이앵글도 폴리곤 포인터로 받았고 렉탱글도 폴리곤 포인터로 받았어요. 근데 이게 가능하다고 그랬었죠. 이걸 클래스 서브스티튜션이라고 했어요. 부모 타입의 포인터로 자녀 타입을 가르칠 수 있다. 이제 그게 클래스 서브스티튜션이었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많은 복잡한 개념들이 탄생을 하는 거죠. virtual 펑션도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고 클래스 서브스티튜션 때문에. 자, 그 뒤에 나온 것은 이제 밸류를 세팅하는 세 개의 이제 펑션 콜이 나오는데 얘는 심플해요. 폴리 1이든 폴리 2든 폴리 3든 다시 말하면 렉탱글이든 트라이앵글이든 폴리곤이든 다 같은 함수를 콜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set value 함수는 virtual 펑션이 아니고 폴리곤 클래스에만 정의되어 있는 일반적인 펑션이기 때문에 복잡할 거 없이 컴파일 타임에 어떤 함수를 실행할지 다 정할 수 있어요. 스태틱 바인딩이죠. 그런데 area라는 함수를 이제 밑에서 실행하려고 보니까 area에는 virtual이라는 키워드가 붙어 있는 바람에 컴파일 타임에 아무것도 정할 수 없게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바람직하게는 overriding 혹은 뭐 dynamic binding 혹은 polymorphism 뭐 세 가지 단어를 뭘 쓰든 그게 바람직하게 일어나서 내가 폴리 1에서 실행할 때는 렉탱글의 에리아가 불려야 되고 폴리 2에서 에리아를 실행할 때는 트라이앵글 게 불려야 되고 폴리 3에서 실행할 때는 폴리곤 것이 불려야 된다.
이게 다 바람직한 지금 실행 방향이죠. 그럼 다음 페이지부터 얘기할 거는 어떻게 이런 바람직한 실행이 C++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다이나믹 바인딩이 런타임에서 잘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컴파일 타임에서 뭔가 유용한 걸 해놨기 때문이에요, 사실. 다이나믹 바인딩을 잘 서포트하기 위해서 컴파일 타임에서 뭔가 준비를 해요, C++가. 그래서 다이나믹 바인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밑거름을 까는 겁니다. 뭘 하는지 살펴보자면 결국은 virtual function table이라는 단어로 요약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어떤 클래스를 컴파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클래스 안에 virtual function이 있으면 컴파일러가 이런 행동을 합니다. 이 클래스에 대해서 virtual function table이라는 걸 만들어요. 근데 이 클래스에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클래스 플러스 이 클래스의 자녀 클래스에까지도 virtual function table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클래스에 virtual function이 생기면 당연히 그 자녀에게서 뭔가 오버라이딩 할 수 있는 펑션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virtual function table이 해당하는 클래스 플러스 자녀 클래스에 대해서 하나씩 생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한번 강조하고 넘어갈 것은 virtual function table은 클래스당 하나씩 생기는 거지 클래스 오브젝트당 하나씩 생기는 건 아니에요. 클래스가 하나여도 그거에 해당하는 오브젝트는 100만 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virtual function table은 클래스 자체에 대해서만 하나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의 virtual function table은 어떤 내용물을 가지고 있냐면 이제 실제 펑션 구현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라는 클래스가 virtual function을 정의하면서 실제 어떤 구현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펑션 바디가. 자녀들도 어떤 바디가 있겠죠. 펑션 바디가. 근데 그 펑션들은 다 어디에 있냐면 코드 섹션에 있거든요. 클래스들의 펑션들은 코드 섹션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 코드 섹션에 있는 함수들을 이 virtual function table이 가르쳐요. 그래서 특정 클래스에 있는 함수들은 다 코드 섹션에 있는데 그 중에서 virtual이라는 키워드가 붙은 코드들은 virtual function table을 따로 만들어서 걔네들이 포인터를 날리도록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irtual function table을 여러 개 만들어도 사실 뭐 메모리 부담이 엄청 크진 않겠죠. 포인터들만 추가되는 거지 실제 펑션 블록들이 더 생기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자, 그럼 그 해당하는 클래스에 대해서 실제 오브젝트가 생겼어요. 뭐 컨스트럭터를 통해서 오브젝트가 불렸어요. 그렇게 되면 그 오브젝트는 뭘 가지고 있냐면 그 클래스의 virtual function table을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클래스에 하나 존재하는 virtual function table을 가리키는 포인터를 가지도록 디자인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하나당 virtual function table은 하나예요. 그런데 뭐 오브젝트가 100만 개 생긴다. 그럼 100만 개의 서로 다른 포인터들이 이 하나의 virtual function table을 다 가리키도록 세팅이 되는 형국입니다. virtual function table이 여러 개가 생기는 게 아니고 그 차이를 명확하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드 예시를 들어놨어요. 엄청 그냥 간단한 건데 그냥 베이스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derived 클래스, 얘가 상속한 클래스겠죠. 베이스를 상속한 클래스를 하나 만든 다음에 이 베이스 클래스에는 A라는 인트 멤버 하나가 있고 뭐 foo B라는 펑션 멤버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 두 개 이게 중요할 텐데 virtual 함수 var1, var2 두 개가 있어요. 그다음에 derived 클래스는 당연히 상속을 했으니까 다른 것들은 다 가져오는데 플러스 알파로 뭐 자기만의 멤버 B, 뭐 자기만의 펑션 foo D, 그다음에 virtual 함수 var1, var2는 당연히 가지고 있고 virtual 함수 두 개를 더 선언해서 var3와 var4 이런 식으로 그냥 선언이 돼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만 보고 컴파일러가 뭘 만들 수 있냐면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virtual function table을 만들 수 있어요. 아직 실제 오브젝트가 생기기 전이지만 이 클래스만 보고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베이스 클래스에 대한 virtual function table에는
바1과 바2의 실제 펑션 구현한 메모리 블락을 가리키는 포인터가 있는 거고, derived 클래스에는 바1부터 바4까지 derived 클래스에서 자체 구현된 펑션을 가리키도록 돼 있어요. 지금 바1, 바2가 똑같아 보이지만 구현은 서로 완전 다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로 다른 지금 펑션들을 가리키고 있다. 자, 그럼 이렇게 된 상황에서 메인 함수로 들어갔을 때 베이스 클래스의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었네요. B라는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럼 이 B라는 오브젝트를 만든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 이런 게 발생했네요. B라는 오브젝트가 생길 때 당연히 int a라는 메모리 공간이 잡히겠죠. int a의 메모리 공간은 클래스를 정의할 때 잡히는 게 아니라 오브젝트가 생길 때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virtual function 테이블을 가리키는 포인터가 하나 이제 추가로 생기는 거예요. 결국 클래스에 virtual 함수가 하나라도 있다면 그 클래스 오브젝트가 생길 때는 virtual function 테이블을 향하는 포인터가 하나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그다음에 derived 오브젝트도 하나 D라는 게 생겼네요. D라는 게 생기면 첫 번째 A라는 멤버를 상속했죠. derived는. A는 지금 부모에게서 이미 정의된 거기 때문에 A를 기본으로 가지고 플러스 알파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int B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멤버가 하나 더 있는 형국이 되는 거고, 플러스 알파로 얘도 virtual 함수가 있기 때문에 virtual function 테이블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virtual function 테이블에 대한 포인터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포인터가 생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세 번째 줄로 넘어갔더니 클래스 서브스티튜션이 일어났습니다. derived 클래스인데도 불구하고 베이스 클래스 타입의 포인터로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약간 어색한 관계죠. 이 BPTR이라는 건 베이스 클래스 타입인 줄 알고 있어요, 얘는. 그런데 실제 가리키는 건 사실은 derived 클래스예요. 여기에 지금 미스매치가 있는 형국이에요. 그럼 이 상황에서 BPTR에 있는 BPTR이 가리키는 바2라는 함수를 실행하자라고 하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중요하죠. 원래 클래스 타입만 보고 실행을 했다면 스태틱 바인딩이라면 당연히 얘가 실행돼야 돼요. 얘. 여기에 있는 바2가 실행이 돼야 되는데 얘가 지금 virtual function이기 때문에 virtual function 테이블로 타고 들어갑니다. 실제 이 오브젝트로 타고 들어가요. 이 BPTR이 베이스 클래스건 아니건 상관없어요. 얘가 실제 어디를 포인팅하고 있는지 직접 타고 들어가요. 타고 들어간 다음에 이 안에 있는 virtual function 테이블로 들어가요. 그 안에서 바2라는 이름을 찾아요. 그럼 여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자녀에 있는 바2가 실행되는 겁니다. 타입만 봤으면 베이스에 있는 바2가 실행됐을 텐데 타입을 보지 않은 거예요. 실제 오브젝트를 타고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이런 실행이 나오는 거고, 그럼 이제 제가 트릭을 부렸어요. 여기서 virtual int 바2를 derived 클래스에서 삭제를 했어요. 만약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전히 virtual 펑션이기 때문에 타입을 보고 결정하지 않아요. 여전히 virtual function 테이블을 보고 결정하는데 중요한 건 virtual function 테이블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자기가 자체 구현한 함수가 없기 때문에 virtual function 테이블이 부모가 구현한 코드를 가리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이 된 상황에서 동일한 과정이 일어나는 거죠. BPTR이 베이스 타입이지만 virtual function을 지금 실행하고 싶기 때문에 포인터를 타고 들어가자. 그리고 여기에 virtual function 테이블 포인터가 있으니까 실제 virtual function 테이블로 가자. 그리고 여기에 바2가 어디를 가리키는지 타고 갔다. 난 그렇게 했을 뿐인데 그냥 도착지가 부모가 구현한 바2였던 거예요. 처음부터 알고 간 게 아니에요, 이거는.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컴파일러는 준비를 잘 했어요. 뭘 어떻게 준비를 잘 했냐면 클래스당 버추얼 펑션 테이블을 만들어 줌으로써 준비를 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를 만들 때 그 테이블을 가리키는 포인터를 만들도록 세팅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놓으니까 이제 런타임에서 자유롭게 놀 수가 있는 거죠. 다이나믹하게. 이게 제목은 other feature라고 돼 있어서 뭔가 부가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것저것을 모아서 하나의 제목으로 하다 보니까 other features지 뭔가 별거 아닌 것들을 모아놓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C++를 볼 때 C랑 비교해서 보면 결국은 모든 것이 클래스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클래스를 어떻게 잘 써먹을 수 있을지, 클래스를 어떻게 에러를 좀 덜 내면서 좀 쉽게 프로그래밍을 하면서도 복잡한 실제 세계를 잘 모방하도록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에서 지금 이 모든 피처들이 사실 생겨나게 된 겁니다. 버추얼 테이블도 그런 것이고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도 그런 것이고 그냥 다 클래스에서 기반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제 그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캐스팅이라는 게 있어요. C에서도 타입 캐스팅이 있었어요. C가 이제 파이썬하고 달리 인트든 플로트든 어떤 밸류가 어떤 타입인지 다 명시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스트롱 타입드 랭귀지라고 해요. 유저가 프로그래밍 할 때 타입을 다 일일이 명시를 해줘야 된다. 근데 타입 캐스팅이라고 하는 건 타입을 바꾸는 거거든요. 임시로든 뭐 영구적으로든 바꾸는 것을 캐스팅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 그냥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됐죠. 이렇게 괄호치고 인트라고 하면 실제 더블이 x가 더블인데 괄호치고 인트라고 하면 임시로 인트로 바꿔준 다음에 y에다 집어넣는 식으로 되고 아니면 이렇게 펑션 스타일로도 할 수 있어요. 인트를 해놓고 이렇게 펑션 스타일로 x를 집어넣어도 x를 인트로 캐스팅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미 캐스팅을 했는데 C++로 가면서 인생이 좀 더 복잡해졌어요. 왜냐하면 타입이 너무 많아지고 예측도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클래스를 만들었다. 그냥 그 클래스가 타입이거든요. 그냥 사람이 만드는 모든 클래스가 다 타입이 된 거예요. C 시절에는 타입이 그렇게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인트, 더블 이런 식으로 정해진 것이 대부분이고 뭐 스트럭처도 타입이긴 타입이지만 그렇게 복잡하지는 시대가 아니었는데 클래스로 넘어가면서 C++는 클래스를 잘 쓰라고 만든 랭귀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저들이 엄청나게 다양하고 많은 클래스를 만들 거고 그럼 그냥 타입의 홍수거든요.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는데 그럼 그런 클래스 타입들 간에도 캐스팅이 필요할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기존에 쓰던 인트를 플로트로 바꾸고 그런 개념만 가지고는 제대로 서포트가 안 되는 거예요. C++가 좀 독자적인 타입 캐스팅을 개발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 나온 얘기는 뭐 C에서 이미 나온 얘기죠. 익스플리시트하게 컨버전 해줘야 된다. 인트를 플로트로 바꾸든 뭐 해줘야 된다. 근데 C++에서는 클래스 A를 클래스 B로 바꿔라. 이런 식의 캐스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의 캐스팅이 C 스타일로 하게 되면 미래를 책임지지 않는 캐스팅이거든요. 그냥 요청하면 해줘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확하게 캐스팅이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런 식이 가능한 거예요. 덤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덤이라는 클래스에 더블 두 개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에디션이라는 또 그냥 별거 아닌 클래스를 만들고 여기 인트 두 개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펑션도 뭐가 추가되어 있네요. 근데 제가 메인 함수에서 더미도 만들고 에디션을 위한 포인트도 만든 다음에 지금 사실 더미랑 에디션은 전혀 관련 없는 클래스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D를 억지로 에디션 클래스로 캐스팅을 하고 에디션 타입 포인터에 넣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도 에러가 안 난다는 거예요. 컴파일 타임에서. 그냥 잘 된다고 가정하고 억지로 하는 거죠. 억지로. 근데 이렇게 억지로 해놓으면은 서로 막 메모리 공간에 침범이 일어날 수도 있고 완전 다 뒤죽박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런타임에서는 당연히 예기치 않은 에러들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C 스타일의 캐스팅을 고수하게 되면 프로그래머가 메모리 땅까지 다 클래스 구조 하나하나 다 까면서 이게 적절한지 아닌지 다 일일이 따져서
프로그래밍 해야 된다는 상당히 큰 부담이 있기 때문에 C++는 좀 더 진보된 형태의 캐스팅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형태가 이제 C++ 스타일인데 다이내믹 캐스트라는 게 있고 reinterpret 캐스트라는 게 있고 static 캐스트라는 게 있고 const 캐스트라는 게 있는데 다 사용 용도가 다르고 특징도 다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다이나믹 캐스트라는 것인데 다이나믹 캐스트의 사용 용도는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가 클래스 서브스티튜션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자녀 클래스임에도 불구하고 부모 클래스 타입으로 해서 가르치게 돼 있어요. 그렇게까지는 문제가 없고 뭐 벌추얼 펑션도 잘 쓸 수 있고 그런데 이렇게 클래스 서브스티튜션이 일어나면 못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자녀 고유의 멤버를 접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녀 타입으로 보지 않거든요, 애초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베이스 클래스에 A라는 멤버가 있고 derived라는 클래스는 당연히 A를 상속하지만 또 B라는 자기만의 멤버 베리어블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클래스 서브스티튜션이 일어나갖고 이 derive 클래스 오브젝트를 베이스 클래스 포인터로 가리키게 되면 타입 자체가 베이스 타입으로 보기 때문에 int b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사용할 수가 없죠. 이제 그런 게 약간 불편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디테일한 동작을 하고자 할 때 그때 다이나믹 캐스트가 다운 캐스트를 해줄 때 되게 용이한 겁니다. 부모 타입 포인터지만 자녀 타입으로 약간 다운그레이드한 타입을 임시로 쓸 때 유용한 게 다이나믹 캐스트다. 그래서 다이나믹 캐스트는 이 폴리모피즘의 어떤 컨텍스트 아래서 쓰이는 거예요. 인헤리턴스가 있고 폴리모피즘이 있을 때 쓰이는 캐스트입니다. 막 인트를 플로트로 바꾸고 이럴 때 쓰이는 캐스트가 아니고 네, 클래스 하이라키의 노선에서 쓰이는 캐스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동기를 제가 이제 일단 써놓았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런타임에 불리는지를 보면 아까 C 스타일은 세이프티 체크가 없잖아요. 막 되는지 안 되는지 그냥 자기 맘대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다이나믹 캐스트가 좋은 점은 뭔가 세이프티 체크를 해준다. 그래서 에러를 실제 내준다. 이상한 결과를 막 맘대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에러면 에러다라고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체크하냐면 내가 부모 클래스 타입 포인터로 했는데 자녀 타입으로 바꾸자고 했어요. 그럼 그 오브젝트, 대상 오브젝트가 실제 자녀 클래스여야 되죠. 자녀 오브젝트여야 되죠. 근데 다른 오브젝트를 갖다 놓고 막 자녀 오브젝트인 척 하면서 다이나믹 캐스트를 적용하면 얘가 이제 다 검사를 해봐요. 실제 뭐 메모리 크기는 자녀 오브젝트랑 똑같은지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 비교를 하다가 아닌 것 같아 하면 에러를 내준다는 거죠. 그게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예시가 있는데 자, derived 클래스를 만들면서 베이스 포인터로 했으니까 여기서 substitution이 일어났고 뒤에 있는 B는 실제 베이스 클래스를 가리키는 거니까 그냥 일반적인 포인터 어사이먼트고 그 다음에 derived 클래스로 C라는 게 또 하나 나왔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세팅을 해놓고 첫 번째 줄은 A를 derived로 다이나믹 캐스트를 한 거예요. 이거는 밸리드하죠. 왜냐하면 A는 실제 derived 클래스 오브젝트거든요. 다만 A가 포인터 타입이 베이스로 돼 있을 뿐이지 이 A가 가리키는 실제 오브젝트는 derived 클래스 오브젝트예요. substitution이 일어난 거죠. 그런 경우에는 A가 가리키는 오브젝트를 derived로 바꿔주세요 라고 해도 말이 되는 거죠. 실제 derived 클래스 오브젝트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엔 valid해요. 그러면 C 포인터가 제대로 된 포인터가 아웃풋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밑에를 보면은 B라는 포인터가 현재 베이스 포인터인데 얘를 derived로 바꿔주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B를 타고 가 보니까 B가 베이스 클래스 오브젝트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바꿀 수가 없죠.
이제 계산을 해보니 얘가 뭐 사이즈도 안 맞고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다이나믹 캐스트가 에러를 내주는데 어떤 식으로 에러를 내주냐면 이 대상 리턴 포인터가 널 포인터예요. 아무것도 없는 포인트가 돼서 이 밑에서 이렇게 if문을 통해서 에러가 났는지 안 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세이프한 프로그래밍인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둘 다 에러 체크를 하도록 해왔는데 첫 번째는 에러가 안 나서 넘어가고 두 번째만 에러가 나가지고 아웃풋이 null pointer on second type cast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런 거를 어쨌든 실제 쓰셔서 컴파일해서 실행하셔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 캐스트는 이제 스태틱 캐스트라는 겁니다. 스태틱 캐스트. 얘는 컴파일 타임에 존재하는 캐스트예요. 그래서 언제 존재하냐면 서로 데이터 타입이 관련이 있다고 컴파일러에게 이제 정보가 있는 거예요. 뭐랑 뭐는 관련 있는 타입이다라는 게 컴파일러가 정보를 갖고 있는데 그 관계성에 속해 있으면 스태틱 캐스트는 잘 작동해요. 아이고, 이게 지금 애니메이션이 이상하게 돼 있는데 첫 번째는 클래스들 간에 예를 들면 서로 인헤리턴스가 있고 하이어러키가 있고 하면 뭔가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서로 상속을 하니까. 그럴 때 스태틱 캐스트는 그냥 작동합니다. 근데 다운 캐스트만 되는 게 아니라 업 캐스트까지 돼요. 그래서 사실 엄청 위험해요. 컴파일 타임에만 에러 체크를 하고 관계성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위험합니다. 업 캐스트 같은 거 할 때 에러가 날 확률이 아주 다분한데 에러를 안 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관계성만 체크해요. 컴파일 타임에. 그다음 두 번째는 arithmetic한 타입, 뭐 int, float, double 이런 것들은 C에서도 원래 잘 하던 것들이잖아요. 컴파일 타임에. 그래서 이것들 당연히 해줍니다. 근데 이런 걸 스태틱 캐스트라고 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세이프티 체크를 컴파일 타임에 하고 컴파일 타임에 어디까지만 체크하냐면 관계성이 있는 카테고리인가만 체크하고 넘어가 버려요. 실제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메모리 공간을 따져가면서 일일이 하지 않아요. 그냥 관계성이 있구나. 그럼 잘 되겠지 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예를 들면 에러가 나는 포인트는 이런 거예요. 뭐 인트를 선언을 해놓고 갑자기 스트링으로 바꾸려 그러면 이거는 컴파일러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어긋나요. 이렇게는 서로 캐스팅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가 없죠. 인트가 더블로 바뀌는 거야 숫자 소수점만 찍으면 되니까 바꿀 수 있지만 지금 스트링하고는 너무 간극이 커서 이런 건 컴파일 타임에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실제 한번 실행을 시켜보시면 이런 식의 컴파일 타임 에러가 나요. 그래서 뭐 이 정도의 허무맹랑한 에러는 잡아줍니다. 그런데 이 타입들이 related가 돼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유저의 몫이에요. 알아서 잘 판단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베이스 클래스를 정의해 놓고 derived가 베이스 클래스를 상속했는데 갑자기 베이스 클래스 포인터를 derived 클래스로 이제 맘대로 바꾼다. 근데 이걸 스태틱 캐스트로 한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게 다이나믹 캐스트로 했을 때는 에러 체크를 해줬을 텐데 스태틱 캐스트로 하는 순간 컴파일 타임에 뭐 베이스랑 디라이브든 관계가 있으니까 잘 되겠지 하고 넘어가고 런타임에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강제 변환을 해버린다. 그래서 원치 않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스태틱 캐스트로는 arithmetic 타입을 바꾸는 거는 릴라이블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클래스 하이라키로 넘어가게 되면 왠지 다이나믹 캐스트를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reinterpret 캐스트인데 얘가 이제 가장 대책이 없고 가장 스트롱한 거예요. 뭐냐면 관계성이 있든 없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바꿔버린다. 네, 그냥 바꿔버린다. 이런 정도의 옵션이 또 필요해요. 때때로. 우리가 강제로 바꿔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통신을 할 때 이 전파에 타고 가는 정보들은 타입이 있는 정보가 아니라 그냥 웨이브 폼이고 거기엔 다 0101 투성이에요. 그래서 가장 아랫단까지 가면 순수하게 0101만 남는데 그때는 타입이고 뭐고 다 해체해서 그냥 다 이게 순서대로 보내야 되거든요.
그런 종류의 캐스트를 할 때 이제 reinterpret 캐스트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나는 사실 클래스 A라는 타입을 가지고 변환을 했는데 얘가 완전히 0101로 변환돼서 가다 보니까 수신하는 입장에서 다시 클래스 A로 바꿀 때 상당한 수작업이 필요하겠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지. 뭐 우리가 이 무선 채널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네, 어쩔 수 없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근데 아무 때나 쓰면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안 좋은 거죠. 그래서 타입 세이프티 체크가 없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컨버전이 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돼요. 다 되지만 결과를 책임지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제 컨스트 캐스트라고 좀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오브젝트 포인트에 적용을 하게 되면 상수가 아닌 친구들은 상수가 되고 상수인 친구들은 상수가 아니게 돼요. 그러니까 설정을 하거나 해제하거나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실제 유즈 케이스가 뭐냐면은 이제 어떤 함수가 구현이 돼 있어요. 이 세상에 이제 많이 구현된 예전부터 구현된 많은 함수들이 있는데 그 함수들이 헤더를 보면 파라미터에 variable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근데 실제 함수 구현을 보니까 얘를 variable로 취급하지 않은 거예요. variable이라 하면 모름지기 뭐 assignment가 새로 일어난다든지 해야 의미가 있는데 아예 아무것도 안 바꾸고 예를 들면 프린팅만 했어요. 밸류를 프린팅만 할 거면 사실 variable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조작을 안 하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종류의 펑션에는 컨스트 밸류도 얼마든지 넘겨도 상관없어요. 근데 아쉽게도 헤더에 컨스트를 받도록 되어 있지가 않아서 컨스트 밸류들이 막 우리한테 이렇게 많은데 걔를 이 함수에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타입 때문에. 그럼 되게 억울하잖아요. 그럼 내가 컨스트의 헤더를 가진 정확하게 똑같은 다른 함수를 구현하는 것도 되게 낭비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임시 조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상수 베리어블이 있는데 그거를 상수를 파라미터로 받지 않는 함수에다가 억지로 넣고 싶을 때 컨스트 캐스트를 넣으면 얘가 잠시 상수의 성질을 잃어버리고 헤더로 넘어가요. 근데 그렇게 하면 위험하지 않냐? 당연히 위험해서 아무데나 쓰면 안 되지만 특정 함수가 베리어블을 조작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상수를 넣는 동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프린팅 펑션이 가장 대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어글리한 변화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컴퓨터 구현의 역사상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무리 깔끔한 개념이어도 뭘 이기지 못하면 이미 구현되어서 돌아다니고 있는 수많은 코드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무조건 서포트하고 존중해줘야 돼. 새로 개발된 애는 기존에 개발된 코드랑 상호성이 있도록 개발되는 게 가장 큰 제한 사항이거든요. 컨스트 캐스트는 그런 입장에서는 괜찮은 선택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캐스팅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좀 프린트 하고 싶거나 좀 뭔가 알고 싶을 때 유용한 툴이 타입 id라는 함수예요. 타입 id라는 함수를 딱 치고 이 안에다 어떤 베리어블을 넣으면 그 타입이 토해내지는 겁니다. 파이썬에도 이런 기능을 하는 게 있죠. 그래서 타입을 확인하고 싶으면 타입 id 함수를 쳐라. 그러면 어떤 레퍼런스 오브젝트에 대한 레퍼런스가 토해내지는데 이걸 가지고 뭐 타입이 같네 틀리네라는 걸 비교할 수도 있도록 서포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오브젝트 안에 name이라는 멤버 펑션이 있어요. 메소드가 있어요. 이것까지 프린트를 하면 실제 타입 이름이 이제 스트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궁금하면 유용한 툴로 쓸 수 있다. 네, 잠시 있다가 파일 IO로 넘어가고 자, 파일 IO랑 exception이라는 거 두 개를 다루면 끝나는 겁니다.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IO는 무슨 랭귀지를 배우든지 무조건 하게 되겠죠. 그 랭귀지를 바탕으로 파일하고 소통을 해야 되니까. 유저 IO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유저 IO를 어떤 랭귀지를 배울 때 거의 처음에 배우고 그 다음에 파일 IO는 맨 거의 나중에 좀 배우게 되게 되는데 파이썬도 그렇고 뭐 C도 그렇고 C++도 그렇고 자 C++에서 일반 유저 IO를 할 때 우리가 스트림을 썼잖아요. 스트림, C out, 뭐 C in 이런 스트림을 썼잖아요. 그래서 문법이 되게 간단했잖아요. 그래서 파일 IO도 비슷할 거예요. 대신 F가 더 붙겠죠. 원래는 아웃풋 스트림이려는데 이제 아웃풋 파일 스트림, 뭐 인풋 파일 스트림, 뭐 그냥 파일 스트림하고 F가 붙죠. C 랭귀지에서도 비슷했죠. 뭐 printf였는데 뭐 fprintf, scanf였는데 fscanf 이런 식으로 F가 붙는 것만 다르고 사용하는 방식은 이제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트림이라는 이 클래스처럼 이제 쓰는 거예요. 클래스 쳐서 이렇게 아웃풋 스트림이라는 타입의 myFile이라는 오브젝트를 생성하면 이제 myFile이라는 오브젝트를 통해서 각종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첫 시작점은 이렇게 하나를 만드는 거다. 파일 오브젝트를. 그럼 이걸 만든 다음에 얘가 뭐 실제 존재하는 파일하고 매칭이 돼가지고 뭐 열기도 하고 뭐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하는 기능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뒷부분으로 가면 오픈 있잖아요. 그래서 myfile.open myfile 스트림을 갖고 오픈할 건데 지금 존재하는 어떤 파일을 갖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파일이 열리는 거고 그 다음에 뭐 myfile에다가 써라 지금 이렇게 왼쪽으로 꺽쇠가 돼 있으니까 쓰라는 뜻이겠죠. writing this to file이라는 메시지를 써라. 그러면 실제 파일 example txt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쓰여 있다라는 거. 이것도 실제 테스트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닫아라. 그럼 뭐 닫히고. 상당히 이건 이제 직관적이죠. 거꾸로 읽어오려면은 이제 꺽쇠 방향을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아웃 스트림이 아니라 뭐 IF 스트림이라고 해야겠죠. 자, 그럼 이제 오픈할 때는 항상 오픈할 때는 파이썬도 그렇고 옵션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파일 이름을 정해야 되고 파일 이름에 이제 경로가 포함되어 있죠. 경로가 포함된 파일 이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파일을 어떤 용도로 열 것인가 아웃풋 용도로 열 것인가 뭐 인풋 용도로 열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파이썬에서도 정하도록 돼 있죠. C++에서도 정하기로 돼 있는데 이제 옵션들이 좀 다양해요. 이 옵션들이 플래그 형태로 제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다양한 지금 여기 옵션 6개가 있는데 이 옵션을 다 플래그처럼 or 하면 다 얘네들이 다 enable, 체크 돼서 얘네들이 다 가동되는 형식이고요. 이 모드들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음 페이지에서 볼 거고 만약 아무 모드도 세팅을 안 하면 이런 식으로 디폴트 모드가 형성이 될 건데 디폴트 모드를 쓰기보다는 그냥 확실하게 내가 어떤 모드를 선언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자, iOS 스페이스에서 in이라는 걸 하게 되면 reading 용도로 읽어오겠다, 열겠다는 뜻이고 out이라고 하면 writing 용도로 열겠다는 뜻이고 ATE는 뭐냐면 그거예요. at the end. 이가 이제 end거든요. 이거는 단순히 뭐냐면 이니셜 포지션, 원래 커서라고 파이썬에서 얘기했었잖아요. 커서가 원래는 파일의 제일 첫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데 열 때 at the end라고 하면 처음 열 때부터 커서가 그냥 파일 맨 끝에 위치하도록 세팅한다. 그러니까 커서 위치를 그냥 바꿔서 세팅하는 좀 다른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APP는 append라는 모드인데 append는 좀 이제 재미있는 특성이 있어요. 당연히 얘는 라이팅을 할 때만 좀 의미가 있는 모드고요. 라이팅을 할 때 append라고 하게 되면 내가 라이팅을 하는 그 순간에 항상 커서가 임시로 자동으로 맨 끝으로 가요. 그래서 결코 현재 존재하는 컨텐츠를 지우고 다시 쓰는 일이 없도록 무조건 쓸 때만 이렇게 맨 뒤로 그때마다 맨 뒤로 가요. 근데 이게 ATE랑 다른 게 뭐냐면 ATE도 뭐 append 기능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제일 뒤에 커서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파일 하나를 여러 명이 써요. 여러 명이 쓰는데 ATE로 열어놓으면 내가 처음에는 파일의 맨 끝이라고 해서 열어놨는데 그 사이에 누가 막 파일을 썼어요 더. 그럼 커서가 맨 뒤로 안 간 상태잖아요. 그럼 여기서 내가 라이팅을 하게 되면 있던 컨텐츠를 지우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펜드 모드를 열면 내가 막 세팅을 하다가 잠시 쉬고 있고 다른 사람이 또 막 썼단 말이죠. 그럼 이만큼 컨텐츠가 늘어났어. 나의 커서는 현재 여기 있어. 근데 얘가 라이팅 오퍼레이션 할 때 자동으로 맨 끝으로 간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서로 겹치지 않게 해준다. 라는 좀 자동화된 기능이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트룬케이티드는 열 때 그냥 파일을 아예 다 새 것처럼 없애버리고 여는 기능이 이제 트룬케이티드 기능이고, 그냥 열면은 커서는 비기닝에 있지만 컨텐츠들은 그대로 있는 상태로 커서가 앞으로 가는데 트룬케이티드로 열면 그냥 싹 다 내용물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바이너리라는 옵션은 지금 여기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텍스트 파일을 가정하고 하는 건데, 바이너리는 텍스트 파일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파일을 아주 원초적인 형태로 다룰 수 있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텍스트 파일은 뭐 아까 이미 얘기를 해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라이팅으로 쓰고 싶으면 이렇게 커서를 그 화살표를 왼쪽으로 날리면서 쓰시면 실제 내용물이 파일에 쓰여집니다. 그리고 리딩을 할 때는 거꾸로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게 돼요. 지금 getLine이라는 함수를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읽어올 때 스트림 형태는 input 파일 스트림이 될 거고, getLine 함수 뭐 그전에도 맨 처음에도 다뤘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왼쪽 아규먼트에 파일 오브젝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오른쪽 아규먼트에는 한 줄을 읽어서 어디다가 저장할 거냐, 그 목적지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는 출발지, 여기서 읽어오겠다라는 것이고, 라인은 여기 두 번째는 도착지, 여기다가 복사해 오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see out 라인을 하게 되면 계속 지금 while 문이니까 한 줄씩 한 줄씩 돌아가면서 이 라인이 계속 첫 번째 줄 복사에다가 여기다 출력하고 또 두 번째 줄 복사에다 출력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되는 형태예요. 텍스트 파일을 읽을 때는 보통 이렇게 줄 간격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읽어오는 게 가장 좋죠. 그러다가 파일이 끝까지 다가오면 이 getLine이 이제 false를 토해내게 된다. input, 아웃풋으로. 지금 보면 getLine은 사실은 아웃풋 리턴 밸류가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인 아웃풋은 이 아규먼트 라인 속에 다 들어가게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getLine 함수가 리턴을 토해내야 되는 이유는 앞으로 더 읽어올 수 있는 컨텐츠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를 알려주는 기능으로 리턴 밸류가 필요해요. 그래서 while문에다 넣어놓으면 getLine의 밸류가 true면 앞으로 계속 읽을 게 있나 보다 하고 돌아가는데 끝 갈 때까지 가면 false가 토해내지면서 while문을 탈퇴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좀 복잡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 당장은 이렇게 많이 맞닥뜨리지는 않을 거예요. 바이너리 파일을 열어오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바이너리 파일을 읽어오면서 인풋 함수, 내가 읽어오고 리딩 용도로 읽고 그 다음에 커서를 제일 뒷부분으로 갖다 놓고 싶다 이렇게까지 이제 세팅을 하고 바이너리 파일, bin이죠, 하나 열었어요. 근데 얘가 지금 여기 있는 예시 동작이 뭘 의미하는지 한번 볼게요. 그냥 기본적으로는 전체 내용물을 그냥 복사해서 가져오겠다라는 간단한 기능을 하고 싶은 건데 얘네들이 좀 특이하게 보이는 함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읽어올 때는 getLine 함수를 쓰는 게 아니라 이게 line by line이라는 개념도 없죠. 바이너리 함수에는. 그래서 어느 정도 읽어오겠다라고 크기를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파일 오브젝트에다가 read라는 함수를 쓰는데 이 두 번째 아규먼트에다가 몇 바이트를 읽어올 건지 정보를 써야 되고, 여기서 지금 size라는 베리어블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몇 바이트를 읽어올 거냐, 그거는 정해져 있어요. 파일의 현재 커서 포지션 어딘지는 유저는 모르죠.
파일의 현재 포지션에서부터 사이즈 크기만큼 읽어오겠다. 그럼 읽어와서 어디다가 저장할 거냐? 첫 번째 아규먼트에 써 있는 이 부분, 이 멤버 블락이라는 곳이 포인트하는 곳에다가 저장할 것이다 라는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getLine하고 약간 순서가 바뀐 느낌? getLine은 목적지가 뒤에가 있는데 이 read 함수는 목적지가 앞에가 있고 어느 정도 읽어올지가 이제 뒤에 있습니다. 그럼 이 사이즈가 어떤 식으로 세팅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이 사이즈라는 것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스트림 포즈라고 좀 특이한 타입이 있어요. 이제 파일이나 버퍼의 포지션을 가리키는 타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림 포즈라 그러면은 스트림인데 위치, 포지션, 어떤 포지션을 나타내는 커서 느낌의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가 처음에 어떻게 세팅이 되냐면 파일을 읽은 다음에 tell g라고 하면 get 포인터가 이제 파일 안에 커서가 있는데 그 커서의 위치를 가져와줘 라는 뜻이에요. tell g라고 하면 그럼 현재 위치를 가져와줘 하면 당연히 제일 뒤에 있었으니까 파일의 끝이겠죠. 이제 파일의 끝을 가져와서 사이즈에다가 넣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파일의 끝이니까 시작점이 0이라고 치면 끝을 가리킨다는 건 전체 파일 사이즈를 토해내는 거랑 똑같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 멤버 블락에다가 그 사이즈만큼 다이나믹 메모리 얼로케이션에서 사이즈를 잡아놓고 그럼 얘는 이제 비어있는 메모리지만 뭔가 컨텐츠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메모리 블락이에요. 그렇게 한 다음에 파일에다가 이 get 포인터의 위치를 바꾸자. seek g라고 하면 세팅하는 거예요. get 포인터의 위치를 읽어오는 게 아니라 세팅한다. 근데 어떻게 바꾸냐면 이 왼쪽 파라미터가 시작점이고 여기서부터 오른쪽 파라미터만큼 떨어진 거리에다가 위치시켜줘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0에서부터 이게 지금 거꾸로 말했네요. 자, 이 두 번째 파라미터를 앵커로 잡은 다음에 그 앵커로부터 디스턴스 몇만큼 떨어진 곳으로 잡아줘 라는 뜻인데 앵커가 보면은 비기닝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점이죠. 그럼 시작점으로부터 몇만큼 떨어진 곳에다가 커서를 잡아줘 라고 했는데 그 거리가 0이에요. 그 얘기는 그냥 비기닝으로 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커서의 위치가 제일 밑이었는데 제일 위로 올라왔어요. 그죠? 그렇게 한 상황에서 이제 내가 사이즈만큼 메모리 블락에다 읽어왔고 그럼 이게 무슨 소리죠? 아까 current 포지션에서부터 읽어온다 그랬잖아요. 사이즈만큼. 근데 current 포지션이 감쪽같이 다시 비기닝으로 가버렸죠. 그래서 처음부터 사이즈만큼 읽어오다 보니까 전체 파일을 무리 없이 읽어올 수 있게 되었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get 포인터를 좀 seek 함수랑 get 함수를 통해서 좀 조작을 해가지고 전체 파일을 세이프하게 읽어오는 동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뭐 유저 IO에서도 했던 거라서 그냥 버퍼가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유저 IO에서도 실제 스크린, 모니터에 뜨는 그 캐릭터랑 프로그래머가 언제 Cout을 입력했고 뭐 C인을 했고랑 약간 미스매치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중간 단계에 버퍼가 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버퍼가 플러시가 되면 버퍼에 있던 모든 내용물이 모니터에 뜨는 거고 Cout을 했다고 바로 뜨진 않고 실제 플러시가 돼야 스크린에 뜨는 형식인데 마찬가지로 파일에서는 파일과 유저가 프로그래밍하는 그 프로그래밍 동작 사이에 살짝 간극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이에 이제 버퍼가 있는 거죠. 버퍼가 플러시가 되면 실제 파일에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std 플러시 이런 것들을 하면 이제 싱크가 맞는 거죠. 이런 걸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 하는 거죠. 원래는 약간 싱크가 안 맞을 수 있는데 내가 싱크를 이 순간 강제로 맞추고 싶다라고 결심을 하면 플러시를 해주면 이제 현재 프로그램 상과 상에 있는 정보와
파일에 있는 정보가 불일치하지 않는다. 완전히 일치하게 된다. 네, 이준규 학생 렉처 노트도 다시 보시고 강의도 다시 보시고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10초 있다가 마지막 콘텐츠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은 익셉션이라는 건데요. 이제 익셉션도 타입 캐스팅하고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로 좀 릴라이어블하게 프로그래밍 하고 싶다. 내가 잘못했을 땐 에러라고 알려줘라. 가만 놔두지 말고. 뭐 네가 나중에 하다 보면 스스로 알게 되겠지. 이런 어프로치가 아니라 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바로 알려줘야 시간 낭비를 줄이는 거죠. 그런 종류가 익셉션입니다. 그래서 익셉션이라 하면 런타임에 맞닥뜨리는 다양한 종류의 이제 좀 예측하지 못한 환경들이 있을 텐데 그때 이제 내가 예측하지 못한 동작이 나오면 그거를 이제 좀 따로 핸들링하는 그 사이드 바를 하나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가장 빈번하기로는 그냥 에러가 났어라고 출력해주는 그런 거라도 해주는 거죠. 노멀한 동작을 계속 하기보다는 그런 걸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 구현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try, catch, 블락이라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try 안에 있는 try 블락에는 내가 원래 하려고 하는 코드를 쓰면 돼요. 코드를 쓰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하다가 중간중간에 에러 같은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때 뭘 하냐면 throw라는 키워드를 던집니다. throw라는 키워드를 딱 넣으면 그 키워드를 보는 순간 프로그램이 try 블락은 더 이상 실행하지 않아요. throw를 보는 순간 마치 브레이크를 만난 것처럼 여기서 멈춰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throw 뒤에 나온 어떤 파라미터가 있어요. 그 파라미터를 어딘가에 던지게 되는데 던져서 누군가는 받게 되겠죠, 그걸. 누가 받냐면 캐치 블락이 받게 됩니다. 캐치 블락의 형태가 다양할 수 있는데 뭐 지금 보면 다양한 형태의 파라미터가 있는데 throw를 뭘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과 매치가 되는 캐치 블락이 실행이 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에러 형태가 상당히 다양할 수 있는데 캐치랑 throw랑 같이 서로 매치를 시켜가지고 지금 실행을 하는 구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뭐 만약에 인트 타입의 뭔가가 던져지면 이쪽에서 받겠죠. 그리고 뭐 캐릭터 타입의 뭔가가 에러로 throw 되면 이쪽 캐치에서 받을 거고 그다음에 여기 점점점이라고 해놓는 건 잘 모르겠다. 그냥 아무거나 다 일로 줘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 설명이 있는데 제가 먼저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try 쪽에선 던진다. 네, 던지고 그거를 받는 쪽이 그 뒤에 구현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그 구조를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예시인데 그냥 try catch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하기 위한 아주 에러가 아닌데 에러처럼 취급한 예시입니다. 여기 보면은 try 블락에서 뭘 했냐면 아무 동작도 안 하고 그냥 던져요. 던진데 20을 던졌네요. 20이 정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캐치가 적절하게 받아줘야 되는데 캐치가 지금 정수를 받도록 동작을 했고 받아서 뭘 하냐면 익셉션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익셉션 넘버가 뭡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아주 티피컬한 케이스죠. 내가 에러 케이스를 예를 들면 뭐 20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에러 케이스마다 다 번호를 내가 붙였어요. 내가 그런 식으로 그냥 구현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에러 20번이 일어났네. 그럼 20을 던지고 뭐 에러 19번이 일어났네. 그럼 19를 던지고 그럼 다 이 같은 캐치 블락에서 받겠죠. 다 인트니까. 그 대신 이제 출력할 때 구체적인 내용물을 출력하면 아 지금 에러 20번이 일어난 거구나 아니면 뭐 18번이 일어난 거구나 3번이 일어난 거구나 다 따로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에러 넘버마다 구현을 다르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 타입 하나만 제대로 받아오면
구체적인 정보는 출력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동작할 수 있겠고, 사실은 try블락에는 뭐 수많은 if문과 else문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떤 에러 케이스가 if문에 걸리면 뭐 throw 20 이런 식으로 하겠죠. 실제 구현에서는. 자, 방금은 이제 정수 타입을 파라미터로 넘기게 되었는데 이게 좀 조악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제대로 또 멋있게 하기 위해서 C++는 클래스의 랭귀지이기 때문에 또 클래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 exception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exception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exception을 다루는 가장 원초적인 베이스 클래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에러를 구현할 때 이런 식으로 구현해요. exception을 받아와서 상속을 해와서 나만의 어떤 차일드 클래스를 구현을 해요. 그럼 myException이라고 이름 붙였죠. 근데 얘가 보통 하는 게 뭐냐면 그냥 별거 아닌데 what이라는 펑션이 있어요. what이라는 펑션이 있는데 virtual 펑션이에요. 그러니까 exception이 이제 가장 시조, 태초의 클래스니까 얘는 타입을 그냥 what이라는 함수로 하고 virtual로 해놓은 다음에 나만의 exception을 만들 때 실제 구현을 다르게 할 거잖아요. 그럼 폴리모피즘이 일어나서 나만의 클래스에 대해 나만의 exception에 대해서 알아서 출력이 된다. 그럼 지금 exception에서 what을 받아오긴 했지만 내가 다르게 지금 정의하고 있죠. 나만의 정의를 지금 한 거예요. my exception이 일어났다라는 식으로. 그게 이제 지금 what 함수 얘기를 하고 있는데 virtual 함수이고 what이 그냥 what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답해주는 함수거든요. 결국 프린트 하라는 거예요. 이 exception이 무슨 exception이다라는 설명을 프린트하도록 설계된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my exception이 일어났어라고 유저한테 그냥 알려주는 거죠. 왜냐하면 클래스 이름이 my exception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네. 그리고 이렇게 const throw라고 한다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안에서 what이라는 함수는 절대로 exception이 일어날 수 없는 함수예요. 이 내부에서마저 exception이 일어난다는 건 진짜 말이 안 되죠. exception이 이미 일어나서 그 exception의 종류가 뭔지를 알려줘야 되는 함수인데 이 함수 안에서 또 exception이 일어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안에선 throw를 던질 수 없도록 지금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여기 헤더가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예시는 여전히 이상한 예시지만 어쨌든 설명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클래스를 myException을 정의하면서 그냥 이건 심플한 이그젠플이니까 아예 오브젝트까지 하나 만들었어요. myEx라고 myException 클래스의 오브젝트까지 컨스트럭터로 만들어 놨고요. 이걸 굳이 여기서 안 만들고 메인 함수에서 만들어도 되는데 그냥 여기서 만들어 놨네요. 그죠? 그렇게 한 다음에 try 블락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던지기만 했네요. 무조건 에러가 나는 거네요. myEx를 던지면 캐치 블락에서 뭘 하냐면 파라미터로 exception 타입의 포인터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클래스 서브스티튜션이 무조건 일어나는 거예요. 시조의 스탠다드 클래스 타입으로 무조건 받아오고 하지만 실제 오브젝트는 내가 따로 정의한 차일드 클래스 오브젝트가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e.what이라고 하면 사실은 스탠다드 익셉션 클래스의 what이라는 함수가 콜이 돼야겠지만 얘가 벌추얼 함수기 때문에 다이나믹 바인딩이 일어나서 내가 따로 정의한 myEx의 벌추얼 테이블을 타고 가서 이 myException 해픈드가 출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익셉션 하나를 위해서도 사실 지금 폴리모피즘이 일어나고 클래스 서브스티튜션이 일어나고 한 거예요. 오브젝트를 진짜 클래스를 10분 활용한 거죠. 10분. 그리고 뭐 이런 종류의 스탠다드 라이브러리가 throw를 알아서 해주는 경우들이 있다. 뭐 이런 예시들이고요. 이그젠플을 하나 그나마 좀 실제적으로 보이는 이그젠플을 2개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저 IO 이그젠플인데
지금 보면은 try 블락 안에 사이즈가 있고 my array라는 포인터, int 타입의 포인터가 있네요. 그래서 첫 번째 유저한테 입력을 받아요. 사이즈를 몇으로 해라 라고 cin으로 입력을 받은 다음에 그 사이즈만큼 다이나믹 메모리 알로케이션으로 이제 어레이를 형성을 해서 my array 포인터 가리키도록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나는 사이즈 이만큼의 어레이를 만들었다 라고 프린트까지 해주면 되는 상당히 심플한 함수인데, 이런 식으로 인풋이 개방형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제가 막 사이즈에다가 마이너스 100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잖아요, C인을. 그런데도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안 되죠. 어레이 사이즈가 0보다 작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실 익셉션이 알아서 토해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제가 구현을 따로 할 필요가 없고, 그 정도의 말도 안 되는 익셉션들은 C++에 이미 구현이 되어 있어서 내가 여기 캐치 블락만 해놓으면 알아서, 나는 뭔지 몰랐지만 그럼 알아서 뭔가 what 함수를 통해서 C++가 토해낸 에러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그래서 내가 만약 10이라고 입력하게 되면 여기까지 출력이 잘 돼요. 그런데 마이너스 10을 입력하게 되면 이쪽까지 실행이 안 되고, 나도 모르게 예를 들면 이 new 함수 쪽에서 throw가 걸린 거예요. throw가 걸려서 이 아랫단이 실행이 안 되면서 캐치로 가서 나는 몰랐던 메시지인데 알아서 C++가 이렇게 출력을 해줍니다. array의 랭스가 이상하다 라는 걸로. 이런 기능을 이제 C++가 스탠다드 에러들은 구분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또 하나를 보자면, 어떤 벡터의 에버리지 값을 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input.txt라는 파일에 뭐 여러 가지 밸류들이 있겠죠. 숫자들이 막 써 있어요. 숫자들이 막 써 있는데 얘네들 다 읽어와서 평균 값을 내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인풋 스트림으로 가져왔고, 파일이 잘 열렸으면 여기는 통과하는 거고, 그다음 try 블락에서 뭘 하냐면 getLine을 통해서 이제 하나씩 읽어와요. 지금 가정은 한 줄에 숫자 하나씩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getLine을 가지고 숫자 하나씩만 읽어오는 거예요. 그럼 숫자 100개가 있으면 라인 100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다 읽어와 가지고 넘버에다가 임의로 매칭시킨 다음에 nums라고 제가 위에다 선언해 놓은 벡터에다가 푸시백을 통해서 계속 넣어줘요. 다이나믹하게 벡터가 계속 증가하겠죠, 파일 사이즈만큼. 그러고 나서 이 nums에 있는 모든 엘리먼트를 compute average라는 함수를 통해서 average 될 건데, compute average라는 함수는 위에다 정의를 해놨어요. 별건 아니고 그냥 nums 안에 있는 모든 엘리먼트의 for loop을 돌리면서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눠주면 평균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걸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별일 없이 실행된다면 그냥 평균이 몇입니다 라고 나올 건데, 만약에 평균이 잘 안 나오면 에러가 출력이 되겠는데, 무슨 에러가 날지는 저도 몰라요. 그죠? C++가 구현된 에러가 나오겠죠. 구현한 에러가.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에러가 날 만한 항목이 이런 게 있어요. 자, 스트링을 이제 인티저 타입으로 바꾸는 이게 있어요. 원래 파이썬에서도 그렇고 파일 읽어오면 다 스트링으로 읽어오기 때문에 내가 막 인트로 바꾸고 싶거나 플로트로 바꾸고 싶으면 바꿔줘야 되는데, s2i라는 것은 이제 스트링을 인트로 바꿔주는 함수거든요. 이런 식으로 바꾸는데 여기서 에러가 날 수가 있죠, 사실. 타입캐스팅이 잘 안 되면. 그죠? 타입캐스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뭘 것이냐, 실제 숫자가 아니면 타입캐스팅이 안 되겠죠. 1이라고 써 있는데 얘가 사실은 스트링이었다. 그럼 뭐 1이라는 정수로 바꿔주는데 문제가 없는데, 막 I, U 막 이런 식의 실제 문자가 써 있으면 곤란하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들만 써 있는 파일을 갖고 넣으면 잘 동작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아웃풋이 나온다.
그런데 제가 I love computing 1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겐세이를 넣은 건데 그렇게 되면 그런 건 없다 라고 하면서 S2I가 invalid input 파일을 받았다 라고 이제 에러를 자동으로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S2I가 뭔가 이상한 인풋을 받았다라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경우에 예측하지 못한 익셉션을 확인하고 싶으면 try 블락을 넣으면 좀 세이프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까지 얘기를 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부터 2번은 실습 시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리뷰를 할 때 다시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수고 많으셨고 네, 혹시 뭐 질문 있으신 분들은 더 하셔도 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